경제 살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도 좀 이렇게 부추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상장기업 대주주 주식 매도를 제한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3년간 배당이 없거나 그다음에 주가가 기업 공개 때보다 낮아진 케이스, 그다음에 시총이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가 그 주식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중국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었죠. 주식거래세 인하도 했고 신규 IPO 속도 조절 같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놨는데 금융시장을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당국 뜻대로 안 되죠. 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전미 자동차 노조 피켓라인 동참, 이거 어젠가요? 알려주셨었는데.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대사를 통틀어서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파업 현장에 가서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참여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켓라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출근하지 말고 동참해라 하는데 거기 대통령이 가서 피켓을 들고 피켓을 들지는 않았겠지만 서 있었 쓴 겁니다.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죠. 대통령이 네. 확성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전에 자동차 산업을 살렸고 많은 희생을 했는데 네. 그런 희생하고 포기했던 걸 이제는 되찾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 지금 노조는 앞으로 한 4년 동안 40% 인상. 그러니까 이 사측에서는 뭐 20%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포함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이런 것을 되찾자. 거의 뭐 노조원 수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죠?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그러니까 어렵고요. 어제가 네. 전미 자동차 노조 12일 파업 12일째입니다. 네.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워낙 서로 그 제시한 것들이 간격이 멀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가서 파업 노조원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격려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은 뭐 움직임은 없나 봅니다. 원래 지금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쯤 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 노조 쪽에서 뭐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글쎄 아마 트럼프가 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피켓 라인에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동참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얘기는 미국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 소위원장 얘기인데 대중 수출 통제 한국 협력해야 작동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네, 크리스 벤 홀런이라는 그 민주당 소속 그 상원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하고 투자 통제 이거 관련해서 성공할지는 한국을 비롯한 그 우방 동맹하고 얼마나 협력할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저께 워싱턴 D.C.에서 국제교류재단하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한미 그 전략 포럼이 열렸는데요. 네. 거기서 그렇게 강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수출을 막고 자본 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채택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얘기도 네. 나왔죠. 그 반도체 장비 네. 수출 통제에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국이 협력해야지만 작동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을 거론했습니다. 삼성이 네. 분명히 반도체하고 첨단 전자장비 대규모 생산업체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그 첨단 기술 통제 슬로건이 이제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마당을 어느 정도로 넓혀야 할지를 우리끼리 합의하자.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의존 이런 것도 언급했네요. 네, 그 유럽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그렇게 의존한 게 얼마나 실수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위한 그 핵심 광물 공급망 같은 거 지금 이게 이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그 외국 연예에 대한 그 세컨더리 보이콧 을 담은 법이 이른바 그 워터 원비어법 이게 이제 북한에 영주됐다 돌아와서 죽은 대학생이죠. 네. 그 법을 이제 자기가 발의를 했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도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유엔 이런 그 제재를 회피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단속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태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 시진핑 참석을 위해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네요. 전해주세요. 어제 베이징에서 네. 이른바 윤리 공동 운명체 건설 백서라는 걸 중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왕이가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이제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느냐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 쪽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 그 참여하는 중요한 다자회에 결석한 적이 없다. 우리는 결석을 안 했다. 그러면서 에이펙 일정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정식으로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갈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결석한 적이 없다. 네, 결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참여하겠다 이번에도. 그래서 학교에서 네. 뭐 오지 말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이펙이 아태 지역에서 가장 층위가 높고 영역도 넓고 영향력 있는 경제 협력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열리는 30차 정상회의가 협력을 촉진하는 무대가 돼야지 대결을 붙이기는 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올해 주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순조로운 회의 개최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길 기대하겠다 했는데 뭐 시진핑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네. 참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초청하고 싶지 않아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물론 나오면 뭐 미국도 지금 좋겠다. 시진핑이 오기를 네. 뭐 굉장히 바라겠죠. 그래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푸틴 배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또 통보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러시아에서 그 에이펙 문제를 담당하는 특임 대사가요 어제 그 리안 오버스트 통신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미국이 양자 채널로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제재 대상인 몇몇 지도자를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우리한테 알려왔다. 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미국에 그 초청장을 보내도록 요청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결정이 다자 경제 협력에 대한 대결적 태도, 그다음에 이제 이 에이펙이 경제 포럼인데 이거를 네. 정치화하는 걸로 상당히 해석하다. 그래서 그 이런 행동에 대응하겠다. 근데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제 형사 재판소 이것과 관련이 지금 뭐 있는 우크라이나 겁니까? 전쟁 탓도 네. 있겠지만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네.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러시아도 그렇지만 미국도 ICC 회원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난번에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담에도 불참했었죠. 네. 그때 거기도 못 갔고 반면 이제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는 지금 시진핑이 초청을 했고 거기는 참석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극동군 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그 예벽 그 대장이 그저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 전략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지난달에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루어진 그런 어떤 외교관계 개선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군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이 이번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거의 삼각형으로 연결이 됐는데 군사적인 시스템에서는 한일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유엔군 사령부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한일 간의 간극을 메우기에 적절한 지휘 구조인지 아니면은 예전처럼 극동 사령부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지휘 체계를 좀 더 좀 효율화할지를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만약에 주일 미군을 통합해서 이른바 주극동 미군으로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여야에 두거나 아니면 별도 사령부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군 통합해서 가칭으로 예. 극동군 사령부 만드는 방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통과하는 극동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네. 1947년에 만들어서 10년간
유지하다가 이제 태평양 사람으로 통폐합했고요. 그 브룩스 전 사령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미 군사 관계를 뭐 사람들은 뭐 형하고 동생 관계로 생각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하고 특히 방산 역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한국이 최근에 그 한미일 3자는 물론이고 호주 같은 데하고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는 식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이제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여기에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사람 얘기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건 이제 적절치 않다. 이게 이제 주한미군 그 어떤 그 유연성, 작전 유연성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민감한 걸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밖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우선적인 임무는 한국 방어다. 그리고 당장 급한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최근에 그 새로운 군사 역량을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강화됐기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뭐 또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한반도에만 집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진짜 좀 민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뒤에, 얘기죠. 네. 좀 덧붙였지만 생각할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미 최대 경제시장, 남미 공동시장. 여기가 무역협정 파트너로서 높은 관심을 받는다. 이거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이 그러니까 메르코스르죠. 네. 이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관세 동맹이거든요. 메르코스르. 네, 메르코스르. 네.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캐나다, 싱가포르하고는 무역협정을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년째 협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도 메르코스르를 이제 북미, 중남미 이제 지역 협정하고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남미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유럽연합하고도 지금 최종 타결을 앞두고 막판 조율 중인데 전 그 브라질 전직 그 보우소나로 대통령 때 아마존 개발 환경 정책을 두고선 좀 티격태격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중동에서 요르단, 튀르키예, 시리아도 지금 메르코스르에 러브콜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베트남도 관심을 보인다고요? 예. 베트남 총리가 그저께 브라질리아에서 그 룰라 대통령 만나고 나서 베트남하고도 좀 이제 메르코스르 그 무역 협상을 하자는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룰라가 밝혔습니다. 네.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요새. 그러게요. 메르코스루가 근데 1995년 창설됐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나요? 네, 네. 창설되고 나서 사실 그동안에 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국 간에 서로 워낙 그 생각들이 다르니까 네. 대외 정책 조율이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룰라가 지난 1월에 이제 3기 정부 출범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내가 세일즈맨 하겠다 이렇게 나서서 상황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브라질이 메르코스르 순회 의장국이거든요. 네. 사실 뭐 경제 규모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크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명목 GDP가 3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전체 한 62%입니다. 인구는 2억 9천만 명이니까 중남미 전체 한 45%. 물론 걸림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르헨티나가 지금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대선인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 예비선거에서 예상 외로 1위를 한 그 극우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아주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메르코스르로 떠나겠다. 우리한테는 그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공공하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게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중국 주가 방어위에서 대주주 매도 제한한다.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방안으로 내는 건가요? 중국의 자우지간 지금 네. 뭐 경제 살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도 좀 이렇게 부추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그저께 보던데요. 상장기업 대주주 주식 매도를 제한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지난 3년간 배당이 없거나, 그 다음에 주가가 기업 공개 때보다 낮아진 케이스, 그 다음에 시총이 순자산 가치를 밑도는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가 그 주식 팔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 전문업체 분석을 보니까요, 여기 해당하는 기업이 상장하고 선저희 증시에 상장된 한 5천여 개 종목 중에서 거의 한 절반가량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하네요. 규모도. 규모가 네.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락갑 의무 보호 예수 기간도 늘리도록 아마 이렇게 좀 압박을 넣는 모양입니다. 그 당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한 네. 200여 개 정목 주주들이 팔려다가 취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의무 보호 예수 기간 늘리겠다고 또 이렇게 막 앞다퉈서 밝히는 모양입니다. 네. 미움 털기 베끼면 또 골치 아프거든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사주 부분인데. 뭐 매입하겠다는 그런 걸 네. 밝힌 것도 몇십 군데 되는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단속도 했던 모양입니다. 네. 상하이에 상장된 기업 하나가요. 둥팡스상 운전학교라고 하는데 IPO 가격을 밑도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한 300만 달러어치 팔았다가 네. 당국 조치 발표 나서 다시 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주주 체포령까지 내려진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이 뭐 아주 세게 나오는데요. 분석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들 그 월가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은 글쎄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동안에 지금 사실 중국 그 기업 내부자들이 순매도가 많았는데 줄어들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이게 단시한적인 그런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에 뭐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놨었죠. 주식 거래세 인하도 했고 신규 IPO 속도 조절 같은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놨는데 뭐 이 경제 금융시장을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당국 뜻대로 안 되죠. 그렇죠. 뭐 중국 경제 어려운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헝다가 우리 돈으로 7,300억 원이 넘는 원리금을 못 갚아서 이게 최종 또 디폴트 위기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로 먹힐까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좀 네. 궁금해집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헝가리인들이 좀 많이 사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헝가리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로만 교육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네. 이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이죠.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삐딱하죠. 그리고 러시아 뭐 에너지 같은 것도 계속 사고 있고요. 네. 많이. 헝가리의 우크라이나의 그 헝가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트란스카르파티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헝가리 출신 그 소수민족이 한 15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동안에 이제 헝가리어로 그 정규교육을 받았는데 2017년에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국어교육 강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학교 수업에서 우크라이나어만 가르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내놓으면서 명분이 국민 통합하고 소수민족이 공공부문의 취업을 원활하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를 잘해야지 취업이 되니까요. 그런 취지라고 했는데 뭐 실상은 이제 그런 그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들끼리 어떤 거 똘똘 뭉치는 걸 뭐 막으려는 그런 거겠죠. 네. 그때도 헝가리가 법이 발효될 때부터도 이건 뭐 반박을 하고 유럽 연합에도 이의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이걸 밀고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오르반 총리가 그저께 자기네 의회에 출석해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헝가리인들이 이전의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취업이 원활하다. 그 우크라이나 말을 잘해야 어쨌든 취업문이 좀 넓어지는 거는 뭐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그런 이해가 거겠지만 됩니다만 이제 그건 뭐 그래도 뭐 헝가리어 교육도 네. 뭐 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러게요.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인 학교를 우크라이나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여기 불응하면 문을 닫게 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면서 이건 그 지역에 사는 헝가리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도 카드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헝가리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병역 의무자들이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거기도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헝가리에 대해서 그 병역 미필자들은 난민 중에서 좀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돌려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참 이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그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그 나토 가입을 헝가리가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또
또 얘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저 F-16 전투기 안 준다고 또 이거 가지고도 또 딴지를 거는 모양인데 저는 이 헝가리가 지금 계속 골치 아픈 그냥 저 골칫거리로 이게 유럽 연합으로서는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게요. 중국 교육계에서 영어 시험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해지고 뭐 폐지 얘기까지 나옵니까? 글쎄요, 이게 최근에 그 미중 관계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인데 중국 산시성에 있는 공립학교인데 시안 교통대학. 이게 그래도 중국 명문대 상위 5%에 속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이제 필수적인 요건이 그 CET, College English Test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여기 합격을 해야지 이제 입학도 되고 졸업도 되는 모양인데 이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쪽 얘기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관련 학내 영어 강좌는 계속하겠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필수 그 입학 졸업 시에 필수 여건으로 하는 거는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의 어떤 그런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속내가 그러니까 이 궁금해지긴 하는데. 홍콩 매체 얘기는 지금 네. 이렇게 중국 명문대에서 이런 식으로 영어 시험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첫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 얘기는 영어 학습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 아무리 미중 관계가 나빠도 영어는 엄연히 현실적인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어 학습 의지를 꺾는 거 아니냐 이런 식도 있고 또 외국어가 모국어 학습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좀 애국주의적인 이런 사고가 자꾸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다는 지적도 합니다. 네.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 3월에 베이징에서 당국자 회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가 외국어 학습이 많은 중국 학생들한테 어떤 진짜 외국어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영어를 배우고 나서 졸업하고 나가지고 뭐 일상이나 직장에서 거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걸 굳이 이렇게 의무 필수 사항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중국이 10년 전부터 그 영어 비중을 좀 낮추고 중국어 그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물론 사용하는 것도 많지만 그 대학 교육에서 영어가 거의 필요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이런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지 최근에 그 미중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문법이나 이렇게 시험을 맞추는 위주로 공부하는 영어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이 공부 방법이나 시험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폐지를 한다 이런 거는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이쪽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저도 그런 세대인데 영어를 배우는데 문법 같은 거 막 해서 그런 거 많이 배우는데 사실 이 스포큰 리스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미국 그래요. 사람들이 네. 보면은 미국 사람이 저한테 아니 문법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 하는데 뭐 문법은 잘하는데 이게 뭐 잘 안 들리고 잘 말을 못하면은 그런 식의 또 지적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전 중국에서 네. 영어 뭐 더 배울 필요 있어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도 최근에 미중 관계와 뭔가 좀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